김포문화재단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영화로 보는 문화 다양성 두 번째 주제 장애 시작하겠습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영화 초반에 혜영은 만약 누군가 13살의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인공인 혜영의 동생 혜정은 중증 발달 장애인으로 13살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 수용시설에 보내져 18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장애인을 격리시키고 돌보려 했는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장애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무엇인지 영화 어른이 되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한 그 가게에 앉아 오늘 처음 이별해 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거야. 네, 저는 김포원의 김남두입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문화 다양성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재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 주제 장애라고 하는 주제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화를 가지고 왔죠? 오늘은 어른이 되면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제 그 감독의 실제 동생 혜정이 중증 발달 장애를 앓고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영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왜 그 영화를 준비한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왜 발달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보내서 돌보려고만 했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보고자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과 수용시설에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보자 라는 그런 주제로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각자 영화는 보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영화 맞습니다. 보고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대목씩 얘기해보는 걸로. 네. 어떤 게 조금 기억에 남는지, 인상 깊었는지. 김성민 아니야? 전 2주가 지나서 우리 지금 이인호 번뜩 씨부터. 떠오르는 거는 그 어른이 되면 다큐멘터리에서 그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 OST가 나오는 그 제주도에서 혜영님과 혜정님이 같이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불렀던 제주도 바다를 끼고 그 노래를 우쿨렐레를 끼고 같이 노래를 불렀던 그 장면이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네, 저는 어른이 되면이란 제목처럼 계속 프로그램 내내 우리 혜정 양이 무언가를 한다고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거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계속 그런 반복되는 장면이 제목과 계속 매칭이 됐던 것 같아요. 한 장면을 특정한다기보다는 그러한 대사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각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경지원 씨는요? 저는 이제 초반에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거는 이제 초반에 그 혜정이 스테이크를 잘 못 잘라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영화 후반으로 가면 스스로 잘 자를 수 있게 되는데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이제 누군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해야죠. 네. 네, 저는 그거였어요. 혜정님한테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 나오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인터뷰의 그 말 중에 한 마디가 뭐였냐면, 이것을 끝까지 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혜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몇 명이나 됐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고 지체 장애인이 그러니까 자폐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그 앞에서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그 친구가 이거를 끝까지 해낼 때까지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려주는 그런 거를 하는 게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영화를 보다가 저희가 2년 동안 발달 장애인 친구들과 프로그램을 또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이 많이 오버랩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처음엔 잘 알지 못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했던 것과 그 영화 안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느껴진 것과 좀 공통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처음에는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걸 알아듣고 할 수 있을지 스스로 네.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과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잘 해낸다. 그리고 함께 하면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 하기 전까지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뭐 제가 직접적으로 차별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뭐 나쁜 쪽으로 인식을 하는 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잠재적으로 나와 다른 모습을 보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부딪혀 봤을 때 정말 불편함을 느꼈죠.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고. 근데 한 1년은 했잖아요, 저희가. 1년을 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무언가 차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을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 먼저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론보다 실전을 먼저 경험한 것 같아서 그 상당히, 네. 성민님과 남주 씨가 참여했던 그 네네. 방송이 김포에 있는 네. 그 단체였죠. 파파스윌이라는 예, 맞습니다. 그 단체에서 아주 저도 옆에서 곁에서 네. 잘 지켜봤습니다. 근데 재원 씨가 지적한 부분들, 또 성민 씨가 지금 또 말씀하신 부분들, 장애인들도 발달 장애인들도 타시설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또 명확한 한계도 저는 언급하고 싶어요. 발달 장애인들이 아무리 스트라이크를 썰게 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해도 또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혼자서는 절대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네. 한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저는 영화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타짜가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묻고 더블로 가. 네. 그래서 유튜브를 집에서 막 보다가 경제는 알아? 묻고 더블로 가? 아니요, 몰라요. 오. 트렌드에 너무 세대 차이가 나네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이가 제일 어린데 모르는 말이 안 돼. 이거. 네. 거기서 이제 조승우가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타짜가 뜨면서 그동안 조승우라는 배우가 연기를 한 영화들이 이렇게 연관 영상으로 많이 떠서 마라톤의 네네네.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타짜를 찍기 전 이제 조승우가 마라톤을 영화 배역을 연기를 한 걸 봤는데 저는 마라톤 영화를 안 보고 유튜브로 처음 봤어요. 근데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발달 장애를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영화를 봤을 때 조승우를 엄마가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친구들이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성공해냈을 때 느끼는 것, 성취감 이런 것처럼 이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핑계거리로 그냥 나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주지만 그들은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마라톤에서 나오는 조승우든 어른이 되면에 나오는 우리 혜정양이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이제 우리 패널들이랑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른이 되면 뭘 하고 싶었어요? 우리 재원 씨는? 그냥 어른이 되면 그냥 막연히 뭐 그냥 대학에 가고 막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민호 씨는요? 잘 모르겠어요. 어른이 되면. 어른이 아닌가 본데요? 네, 아직 어른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남두 씨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저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질문을 받았었나?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그 제안을 내가 받았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꼭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라떼는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때가 몇 년생인데요? 80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두발 자유화가 없었잖아요. 아. 그래서 어른이 되면 머리 기를 수 있고 뭐 어른이 되면 너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게 그렇고. 염색도 그렇고 뭐 여자 같은 경우는 파마도 그렇고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개인한테는 아니지만 어떤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한테 제약이 있어서 이거 어른 되면 다 하는 건데 왜 지금부터 그걸 하려고 해? 공부는 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혜정 양한테 이렇게 네. 사람들이 말을 했던 거는 당장 누려야 될 행복을 계속 유보당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해야 하는데 근데 주변에서는 계속 위험하다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계속 금지시키는 거죠.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유보시키는 거. 요게 저는 좀 더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민 씨가 얘기했던 거는 어떤 우리가 조직 안에나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맞는 규율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른이 되면 좀만 시간이 지나면 너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것보다는 네네. 단체에 들어갔을 네. 때 전체적으로 통제를 당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랬을 때 같은 사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머리 기르는 게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머리 기르고 싶은데 사실 나이 들면 기르라고 해도 안 기르잖아요. 더 그치. 짧게 치죠.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기르고 싶었는데 그걸 못 기르게 하는 게 저 코수염을 길고 있어요. 억압인 억압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나? 되게 답답한 시간들. 맞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억압이라는 표현. 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선택 어른이 진짜 돼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어감을 느끼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것이 지나면 진짜로 해방이 되지만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핑계거리,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아닌 이제 비장애인들의 귀찮음과 두려움과 그런 선입견 때문에 핑계를 계속 대는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런 걱정 때문에. 저 지금 파파스 윌이 제가 네. 알기로는 지난주에 그 자조 모임에서 제주도로 놀러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파파스 윌 자조 모임 단체가 뭘 하는 거냐면 발달 장애인 그 당사자들이 뭘 하고 싶은지의 네. 의견을 듣고 같이 비장애인들이 이제 옆에서 조력을 해주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당장 할 수 있게끔, 당장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게끔 이제 옆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일을 갑자기요? 말을 하다가 갑자기? 힐링했습니다. 다음 얘기를 뭘 해야 되는데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게 있잖아요. 발달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력자로 우리가 함께 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조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 있어서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조력해야 한다, 도와줘야 한다, 할 수 없는 행복을 찾아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면 좋은 의미지만 사실 거기서 조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발달 장애인으로부터 감정적이나 신체적으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계, 우리가 꼭 발달 장애인이라고 해서 100%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선입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에게 지켜줘야 될 선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도움을 받는 건데 그러한 경계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나가야 되는 거. 무조건적인 일방보다는 쌍방의 관계라는 것을 조력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네. 같아요. 혜정은 이걸 하고 싶은데 옆에서 이제 돌보미들이 이제 조력을 해주다가 또 서로 이제 한계를 맞이하는 그런 지점들이 또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되는 게 이게 우리는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배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강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언니라는 입장에서 동생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전에 이건 좀 뭔가 얘기거리가 또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전에 그 동생한테 얼마나 더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볼까?
우리 같이 살아보자. 너가 18년 동안 13년. 13년 동안 네. 수용소에서 수용 시설에서 수용 시설에서 있었는데 네. 그렇지 말고 나랑 어떻게 한번 같이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설득이 얼마나 있었냐도 궁금한 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설득이 있었다 하면 처음에 그 혜정이 동생이 왔을 때 그렇게 거부감이나 어떤 그 처음에는 되게 언니랑 이야기하는 것들도 서툴고 그리고 되게 서먹서먹하고 되게 친근감이 있다라고는 솔직히 말해서 보여지지 않죠.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어떤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영화를 만드는 그 언니의 그 영화로 난 이거 한번 만들어 볼래 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마음.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언니가 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그 노들 야학이라는 곳을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노들 야학에 가게 되면은 동생이 그곳에 참여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본인이 재밌어 하는 거에 있어서는 말도 제대로 해요. 근데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장애인이에요? 비장애인이에요? 어떤 장애를 가졌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네. 대답조차 안 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다 인지하고 있고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그 스스로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물어보죠. 이제 혜정 씨한테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한 5분 정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할 때에는 굉장히 밝은 얼굴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배려라고 하는 그것이 배려인 것인가 아니면 이제 강요인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내 생각만으로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도움이나 배려에도 충분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대화가 있고 사전에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보고 해야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네, 그들의 그런 것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시선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 하지만 우리도 그걸 느꼈잖아요. 교육하면서 네.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파파스일에서 프로그램 하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을 건드렸을 때만 상처가 된다고 느꼈는데 장애인과 장애인도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더라고요. 네. 주먹 싸움합니다. 너 무슨 장애잖아.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놀리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사실 장애인끼리도 서로의 치부를 건들더라고요. 너는 이런 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오히려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이 더 상처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단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이상한 대답을 한다고 해서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혹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들도 하나의 거절의 표시가 그냥 우리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는 게 그냥 거절의 표시구나. 맞아요. 그런 걸 깨달았어요. 보면서. 네. 그리고 화를 풀 때도 우리가 물어보면 혼자서 막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게 그냥 다른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감정을 그런 걸로 전달하는 거의 수단 중 하나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장애인 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장애인이랑 같이 교육이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어른이 되면이라는 영화를 선택한 경재원 씨는 어떻게 혹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스토리가 있나 또 궁금한 거죠.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많지는 않고요. 한 번인가 2번 정도 고등학교 때 봉사 활동을 다녔었는데 이제 그 시설이 이제 장애인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있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했었을 때 느꼈던 거는 그 시설은 근데 약간 부모님이 없거나 그런 시설이었는데 이제 그때 경험했던 거 말고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장애인 수용시설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있어도 그 이제 그 관리해주고 그런 걸로 이제 수용 시설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일단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가서 보내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서로 그러니까 장애인을 이제 같이 어울리는데 시간이 많이 드니까 네. 그 시설로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좀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어요.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네, 무책임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왜? 근데 그 가족의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건 맞는데 네. 네, 그건 저의 입장이니까 저의 너무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가족이었다면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조금 이제 제 생활이 깨지더라도 처음에는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장애인 전문으로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더 케어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족이 있는 언니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게 있는 진짜로 내 피부에 와닿는 것과 그냥 상상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언니를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보내더라도 혹은 본인이 케어를 하더라도 본인이 앞으로 결혼을 선택하든 미래에 어떤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선택 속에서 나의 선택이 뭐 100%라고 치면 그 친구는 그 언니가 발달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본인의 인생에 대한 선택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두운 면 그리고 힘든 면 그런 것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장애인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할애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현실에 부닥친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어두운 부분과 우울한 면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은. 그러니까 네. 지금 어른이 되면에서는 솔직히 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되게 좀 미화, 그러니까 그쵸. 조금 좋은 아름다운 부분. 네. 모습을 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에 언니가 겪는 어떤 그런 슬픔 감정이나 서운한 감정은 느껴지지만 전체적인 어떤 영화를 전체를 봤을 때에는 되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까 김성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조승우가 이제 아들로 나오고 엄마가 되시는 분 네. 여배우가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눈빛의 연기를 봤을 때에는 이런 말을 하면 좀 안 되지만 이 아들이 조금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정도로 지금 현재 자체가 본인들한테는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삶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아들을 케어하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힘들고 벅찬데, 근데 또 비장애인이 그 장면을 봤을 때에는 너무 엄마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엄마가 억압하는 거 아니야? 아이는 하기 싫어하는데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 같은 것들을 들었을 때에는 저는 정말로 그러면은 너무 힘든 삶을 사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그런 감정이 드는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가족 중에 있으면 이렇게 영화로 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왔을 때는 어떠한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혹은 사회에서나 혹은 이웃에서나 뭐 다 같이 이 비장애인 장애인을 앞으로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발전해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떤 한 개인의 일로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영화가 보여주는 현실보다는 더 가혹하고 힘든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그 재원 씨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 그 네. 스테이크를 못 썰다가 나중에 썰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계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죠. 이제 개인에게 다 맡겨서는 안 된다. 뭐 가족 부양 의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네, 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나오죠. 그 어느 시설 국민연금공단인가요? 거기 가서
네, 맞아요. 혜정이 지니고 있는 무능 프로필을 증명을 네, 증명해야 되죠.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을 네,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겨우 이제 94시간의 활동 보조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되는데 또 이런 것들을 다 비롯해서 그 개인에게 다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그분들을 케어하는 거에 있어서 제도적인 어떤 지원들이 다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아까 그 보조를 받게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못 받았던 이유가 서울시에서 6개월 동안 거주했던 상황이 있었냐 그리고 없었기 때문에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장애라고 하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자체의 어떤 정책이나 지자체의 어떤 예산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고 못 받고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무엇이냐면 장애가 없는 도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편성을 하기가 어렵죠. 네, 기초단체에서. 네. 근데 이제 어떤 장애인들이나 인구 자체가 많은 곳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아니면은 제도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혜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서울에 올라와서 언니랑 같이 사는 그 시기에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언니랑 버스 타고 가는데 그 버스 타고 가는 것 자체도 힘들었을 건데 그쵸. 가서 이제 리젝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왔을 때 그 상실감과 그리고 그 이유 하나가 서울에서 6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김포시에 이사 온 장애인이 있다 하면 김포시에 6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았으면 이 친구는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네. 또 궁금한 거죠. 저는 어떤 뭐 장애인 부분을 떠나서 모든 정책이 그래요. 사실 공무원 분들이라고 칭하면 시험 봐서 합격한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에게 너무 많은 분야의 짐을 짊어주는 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힘든 정책을 내세웠다고 비난과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미 장애인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나 혹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나 혹은 장애인이신 분들이 정책적으로 열려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 참여를 하거나 혹은 자문으로 참여를 해서 정책을 만들 때 열려 있는 현실적인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공무원의 잘못인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부조화가 일어나잖아요. 맞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공무원분들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또 그런 거를 협치를 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고 진짜 장애인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혹은 그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러한 작업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고 어느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보다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건 이상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네. 왜냐하면 이 잘못됐다라는 시스템은 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개선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걸 고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다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바꾸거나 그리고 조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지역 사회에도 정해져 있고 정부 차원에서 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네. 네,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서 저는 네. 그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또 영화에서 또 그거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주변에 적절한 친구들
관계자들, 뭐 지인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또 혜정이의 생일 파티라는 장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같이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혜정이가 거기서 내레이션이 이런 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생일 파티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있음을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또 주목을 해봤습니다. 투트랙, 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서 또 주변의 적절한 지인들 등의 도움들 말이죠. 끝났다. 읽는 거 끝났어.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파파스윌도 당사자 조직이라고 하고요. 자조 모임이라고 하고 조력자라는 그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여기 노들야학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와서 교육을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초상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비장애인들이 교육을 하는 거죠. 그것도. 네. 그러면 그거 자체도 이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 관계가 선을 이미 그어놓고 시작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파파스윌 같은 경우에 자조 모임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친구로서 지내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어떻게든 허물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고 실제 이제 발달 장애인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당사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필요해서 그 교육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필요해서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가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장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투트랙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로서 장애인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해도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뭐 제도가 아니라 뭐 그런 좀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로서 지낼 수 있는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 중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중에 동구밭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비장애인하고 장애인과 함께 그 어울리고 있는 그런 단체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조그만 텃밭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텃밭을 이제 가꾸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장애인이 진짜 매주 이 활동을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활동이 재밌어서 오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이라는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오게 된 거였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귀게 된 게 처음이고 이렇게 친구와 이렇게 어울려서 얘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그 점에서도 한 가지 좀 유념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비장애인끼리도 안 맞는 친구가 있어요. 안 맞습니다. 나쁜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이 불쌍하고 착하고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갖는 것도 선입견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친해 보면 얘는 나쁜 놈이야. 얘는 나쁜 놈이야. 장애인 이걸 다 떠나서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 애도 있고 정말 착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열어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네. 그렇다기보다는 장애인을 동정이나 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자 이 정도. 그쵸. 그러니까 그거죠. 맥락인 그러니까 건데. 근데 아니 근데 대부분- 그렇기도 한데 저희가 어. 어디까지 저희가 논의를 했었냐, 그러니까 얘기를 네. 했었냐면 선악설과 선선설을 거론하면서까지 이 장애를 갖고 있어서 어떤 피해와 힘듦 때문에 사람이 핍박해지고 그걸 어떤 트라우마 표출을 때문에. 하고 하는 네.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어떤 한 친구가 저 친구는 선악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악하게, 왜냐면 그 친구로 인해서 그 모임 자체가 멤버십이 되게, 깨지는 느낌이. 멤버십이 깨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친하면 친할수록 반말에 막 야 나이도 어린데 페이스북 메시지로 야 막 이러고 뭐해 막 이러고 이렇게 막 장난을 치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가이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꼭 사회복지나 혹은 장애인 시설에서 교육을 전담했던 사람들만의 그 어떠한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뭐 핸드폰을 2개를 써서
하나는 이제 장애인들과 소통하고 하나는 일반 핸드폰으로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념이 없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친구들한테 다 제 핸드폰 번호 알려줬어요. 난리가 납니다. 문자가 한 1분에 70개씩 와요.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느꼈어요. 뭐 계속 페이스북이나 혹은 카톡이나 문자로 폭탄이 와요. 막 새벽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밤에 생각이 나면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저한테 애정을 표현하는 건데 그게 저는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이 정책이나 뭐 친구를 사귀고 같이 프로그램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가이드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회복지사나 장애인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캠페인을 하고 알리는 것도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장애에 대한 정보를 맞아요. 알리는 네. 건데 어른이 되면이라는 제목의 책이 또 있어요. 장혜영 씨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처음에 할머니가 그 혜정님의 이제 장애 갖고 있는 걸 알게 되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것 죽이고 나도 죽으련다. 그러면 네가 조금은 편해지지 않겠냐, 행복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맞아요. 되어야,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그렇죠. 할지 이런 정보들이 더 많이 공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아요. 또 써온 거 다 알겠다. 저도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는데 그걸 누가 한 번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그러니까 번에.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학교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 그리고 이 친구가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춰져 있는 게 뭐냐면 직업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업이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매너를 가르쳐 주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1분에 70개가 온다라는 거는 이 손가락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자기 의지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찾아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사람과 친해지는 게 어려운 거고, 사람과 어떻게 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너나 어떤 그것들에 대한 티칭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외되고 도태되고 계속적으로 어떤 모서리로 가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아쉽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애인 학교라고 하는데 가면은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다 직업에 초점이 맞춰져 그쵸. 있고,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능률을 더 올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취직을 시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거에 맞춰져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감싸는 느낌이 항상 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계를 없애려면 서로 경계를 없애가야 되는데 자꾸 비장애인들한테만 경계를 없애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경계라는 것을 없애려면 서로의 안 보이는 선을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경계를 없애는 건데, 한쪽에서 계속 침범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다가가고 싶지만 그들이 다가오는 방법이 저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선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해졌다가도 이러한 기본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삶의 커뮤니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는 것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래서 남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장애인들도 이제 사회적 능력을 그렇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설명하는 것도 이런 내용이 많아요. 네. 이제 그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같이 어울려가고 네. 이렇게 하는 건 기다림을 또 배우고 그쵸. 이러면서 이렇게 혜정이 좋아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써놓은 거 더 있어요? 많죠, 써놓은 거는. 그러니까 혜영님은 그 혜정님한테 늘 무언가를 요구하는 존재로 이렇게 항상 서 있었는데, 네.
써놓은 거 읽으시면 읽어요. 네 읽어주세요. 읽다가 맥락을 까먹어서. 맥락이 없습니까? 네, 지금 맥락이 없고 우선은 또 준비해 두신 질문들이 또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하나 있다면 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 자립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자유, 네, 자유, 네. 자립. 자립. 질문이 좀 어려워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읽어야 되는데. 네. 혜영님은 어렸을 때부터 혜정이 동생 혜정이 나는 동생 혜정이의 언니예요. 이렇게 항상 늘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거죠. 이렇게 아니면 자신을 소개를 하지 못했던 거죠. 나는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혜정이의 언니입니다. 이렇게밖에 자기를 소개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혜정이가 동생이 이제 그 시설로 보내지게 되고 그리고 혜정이는 한편으로는 혜영님은 한편으로는 자유함을 느꼈겠죠. 혜정이 없으니까 돌봐야 될 사람도 없고 내가 굳이 혜정이의 언니라고 이렇게 소개할 필요도 없게 된 건데 근데 혜영님한테는 그 혜정님의 빈자리가 동그랗게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신이 자유한 거는 장애를 갖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다 이런 질문을 또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 거고 그 사람 또 그분이 계속해서 자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참 자립은 혼자 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내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버팀목 지탱을 받아야만 설 수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네. 조금 꼬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많이 꼬였는데. 네, 네네네. 많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장애는 불행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쟤는 장애를 갖고 있어서 불행할 거야. 혹은 불편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이 행복을 꼭 내가 장애 때문에 불편하고 불행할 수도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행복하다면 그들의 자유가 그곳에 있지 않을까, 그 시점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어느 지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달려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 순간순간 행복한 게 중요한데 그걸 모르면서도 비장애인들도 살아가잖아요. 우린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벌고 있어. 오늘 힘들지만 참아보자. 근데 사실 우리도 행복할 수 없고 우리도 자유롭지 않고 우리도 자립을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고 자립을 못한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들도 그 안에서 장애는 갖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자유와 자립에 대한 서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남도 씨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가 이제 정리가 된 건데 네. 그 저희가 교육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혜정 씨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보다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한테도 저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하면 예기치 못한 단어를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내 말을 듣지 않나?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 한 3주 정도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친해지고 친밀감이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혜정 씨가 그림을 그릴 때에도 계속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상을 하고 그 머릿속에서 이 어떤 영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봤을 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자유로운가요? 자유롭지 못한 거.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 마음 속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데,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오냐면
이 친구는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생각을 하는 건지 멍을 때리고 있는 건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행위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편견으로 그냥 묵시해 버리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그 장애인들을 그냥 보고 편견의 시선으로 이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겠구나, 이 사람들은 뭐 불편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재훈 씨는 어떤가요? 장애인들 자유와 자립. 그 여기 영화의 네.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연약한 존재들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섬세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것처럼 이제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장애인들한테 맞춰진 좀 더 섬세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호 씨는? 네, 저 하나만 더 소개를 한다면 노드 장애의학 거기에 모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도우려고, 장애인이 나를 도우려 왔다면 잘못 찾아왔다.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일해봅시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지탱해 주는 자유.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발달장애의 어떤 그 인권이나 아니면 활동을 주도해서 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로고에 대부분 무엇이 있냐면 달팽이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달장애인, 제가 밖에서 본 거예요. 저도 어떤 발달장애인이랑 그 직접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거를 보고, 아, 왜 달팽이를 선택했구나, 선택했는가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에는 기다림, 그리고 천천히,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같이 간다는 거, 네, 그리고 집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달팽이인 건데, 그 달팽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많은 부분 매칭되고, 그리고 그분들이랑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 달팽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장애인,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그 달팽이랑 많은 것들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우리 단체의 상징을 달팽이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느림,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에 그렇지만 선택권, 자유, 아까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앉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앉으라고 했죠? 저는 아니었어요.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4명이 이렇게 앉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앉아라고 얘기했지, 나 여기 앉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뭔가 영상을 촬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장애인 친구들의 단체에 가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느리지만 비효율적이지만 효율과 비효율을 떠나서 그들의 선택을 개개인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제일 그게 우두머리, 이제 뭐 문화재단에서도 누가 높은 사람이 나 오늘 이거 먹자 그러면 뭐 말할 수 있겠어요? 말단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다 얘기하죠. 일일이 뭐 먹고 싶은지 다 물어봐서 가장 많이 나온 표를 선택한 이제 그 무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메뉴를 선택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오늘 이거 먹고 싶으니까 너가 오늘 이거 먹어주면 안 되겠니? 같이 먹어주면 안 되겠니? 이러한 문화를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자유민주주의죠. 그쪽이. 우리는 사실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효율적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상대방의 선택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냥 배정된대. 야, 이렇게 하니까 더 빨라. 그냥 빠르게 통일해. 메뉴 통일해. 이런 것들이 장애인을 갖지 않고 있는 비장애인이란 이유 하나로 계속적인 폭력과 계속적인 권리를 빼앗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자유와 자립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들은 느리지만 비효율적이지만 삶의 안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와 자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장애인들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저들은 행복하지 않고 자유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입견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독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끊을 때가 됐어요. 네. 네. 각자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방송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각자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같이 나누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써놓은 것도 네. 그래서 읽으셔야 됩니다. 민호 씨 써놓은 게 있으신가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저부터 합니까? 네, 네. 제가 수업 문화 다양성 수업을 나가거나 할 때 장애 차시로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면 조소담 대표가 대표로 있는 닷페이스라는 컨텐츠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작된 영상인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사실 장혜영님을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거기서 혜영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탈시설을 하고 나서 혜정이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싫어래요. 싫어. 그리고 혜영님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기뻤대요. 혜정님이 자기 표현을 하는구나. 그리고 혜정님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영상에 나왔는데 그 장면이 또 기억이 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재원 씨. 네, 이제 앞으로 그냥 이제 사회의 시선이나 이제 제도들이 이제 사회 장애인도 사회의 한 일원이니까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제도나 그런 시선으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뭔가 우리들의 인식이 개선이 된다면 오히려 더 경계가 없어지는 만큼 진짜 친구로 하려면 허물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조심성, 그 조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인이니까 이런 건 조심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많이 없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친구처럼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영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선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장애인들도 그리고 우리가 쉽게 그들의 의견을 치부하는 발달 장애인도 본인의 의견과 그리고 본인의 호불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묵살하고 너무 무시하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의 그 느림과 따라오는 것을 너무 제약하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더 해소되고 또 완화되고 완충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 지역사회 김포를 살아가시는 시민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4명의 패널이 이렇게 장애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장애와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당사자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장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방송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한 번 더 장애라고 하는 것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한 번 더 상기하는 그러한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었듯이,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혹시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장애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시선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좋은 시선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 같은 것들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이 많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 곡은 아까 우리 경재환 양이 얘기했던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어른이 되면의 OST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해야죠. 안녕. 안녕. 하지만 그 모든 몸짓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살며시 감싸내 이름 모를 사람도 아름다운 것들은 쉽게 부서지고 되돌리는 것은
신비로운 것들은 꿈결 속에 사라지고 되돌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네.